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리듬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이 김상훈 작가님은요, 오랜 그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소중한 가족인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에 이제 병을 얻은 거예요. 마음의 병을 얻어서 내면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우주의 원리에 눈을 떠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치유한 뒤에 마음의 병을 얻었으니까 그 체험을 바탕으로 정신 분야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여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이 부리는 요술, 이 와칭을 쓰셨어요. 그 다음에 이 와칭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리듬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리듬이라는 책은요, 여기서도 이제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 생각 싹 날려버리는 도구, 생각에도 리듬이 있다고 합니다. 박자만 맞춰주면 어떤 부정적 생각도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목이 리듬인데, 우리가 연주를 하더라도 리듬과 그러니까 박자가 맞고 리듬이 딱딱딱 막 간결하고 막 맞아야지만 우리가 듣기가 좋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리듬을 맞춰갔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리듬이란 책을 제가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서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이뤄내는데 긍정적인 생각만 갖고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다루고, 그 부정적인 생각하고 어떻게 리듬을 맞춰 나가서 스무스하게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지를 생각을 본 결과, 제가 이 리듬이란 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정적 생각을 싹 날려버려서 내가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네. 자, 오늘은요, 이 여러 가지 이게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꿈을 방해하는 부정적 이미지 싹 날려버리기 편입니다. 자, 만물은 공에서 태어나 공으로 사라진대요. 공에서 뭔가를 꿈꾸면 선명한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 이미지는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부정적 이미지가 선명한 이미지 형성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페이지는 230페이지입니다. 어떤 이제 노점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노점상 단속반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점상 단속반들이 지금 당장 치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뒤엎어버립니다. 딱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따찌값이라도 벌어야죠. 돈을 낼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사정사정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차 단속반들은 할아버지의 짐을 다 걷어서 계속 주차 그 위반 그 단속하는 차에다가 싣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막 물건이 막 바닥에 뒹굴고 소리가 고래고래 나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구경하다가 저쪽에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할아버지 좀 그냥 놔둬요. 혼자 먹고 살자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왜 괴롭혀요? 제발 그만 좀 내버려 두라고요. 이렇게 딱 어떤 아줌마가 소리를 탁 친 거야.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가 딱 먼저 물꼬를 트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 심하지 않아요? 무슨 대책이나 내놓고 쫓아야지. 당신들 부모가 어쩔 수 없이 포장마차를 해도 이렇게 뒤엎을 거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단속반이 주춤하기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양복을 입은 중년 신사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바닥에 나둥그러져 있는 두어 병을 딱 짚고서 10,000원을 할아버지에게, 이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딱 할아버지한테 주머니에 딱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또 이 중년 신사처럼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건을 두유가 됐던 도너츠가 됐던 계란이 됐던 다 집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바닥에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아이가 딱 그걸 보면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노래를 또 따라서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따라쟁이들. 자, 그랬더니 또 한 중년 신사가 할아버지에게 돈을 찔러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너도 나도 돈을 찔러주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자, 이렇게 한 거는 왜 남이 하는 걸 보면 나도 따라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쵸? 자, 이런 일은요 방송국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사 보도국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친 거예요. 방송국이 그런 편파 보도를 해서 되겠어?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왜 고함부터 지르는 거죠? 한 거죠. 그랬더니 당신들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딱 한 거예요. 저 무슨 드라마 연기자 같아요. 어렸을 때 소원이 연예인이었거든요. 시험도 보고 케이블 방송, H, 현대방송에 원서 내고 다 잘랐어요. 다 잘렸어. 서류부터 잘렸어. 네, 그래서 이제 연기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자, 그랬더니 큰 소리요. 당신들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요. 딱 하고 났더니 이 상대도 먼저 목소리를 높이니까 나도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하면서 소리가 막 올라간 거예요. 자, 서로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다 보면 자연히 화가 나는 걸 느끼시죠? 이 결과는요, 미국의 캐년대학 언어연구소가 사람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걸어서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100%가 목소리를 높여가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론 화를 낼 만한 내용은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자, 그럼 거꾸로 상대방이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길길이 날뛰듯이 막 얘기를 했어. 그럼 나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을 한 거예요. 그럼 상대는 어떻게 될까요? 응? 화를 낼까요? 아니래요. 상대도 점점 수그러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남이 뭘 하는 걸 보거나 들으면 나도 따라해. 앞에 노점상 할아버지 일에서도 누군가가 외쳤어. 그럼 나도 외쳐. 누군가가 노래를 불렀어. 그럼 나도 노래를 해. 누군가가 돈을 찔러주면서 물건을 샀어. 그럼 나도 돈을 찔러주면서 물건을 사. 남이 뭐라는 걸 볼 때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떤 그림, 즉 이미지를 보게 된대요. 이미지. 만약에 누가 웃는 걸 막 까까까까까까까 막 웃어. 이렇게 웃어. 기분 좋죠. 그럼 나도 한 번 더 웃게 돼. 그리고 누군가가 물을 이제 내가 이렇게 저는 커피를 마시게 딱 마시려고 하면 이 커피를 커피 그 머신에 딱 눌러서 캡슐을 놓고 이걸 내려요. 그쵸?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돼요? 이미지가 나타나요? 커피를 마시고 있는 내 이미지가 딱 보입니다. 그럼 나는 이걸 커피를 갖고 와서 마시겠죠. 네. 자, 그리고 친구를 만나기 전엔 친구를 만나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멋진 승용차를 사기 전에는 반드시 멋진 승용차를 사는 이미지를 먼저 본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다.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다. 자, 우리 그러면은 결혼이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까요? 혼자 막 집에서 TV나 보고 뒹굴뒹굴 하면서 아, 나 오늘 편하게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자야지.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애인이 생길까요? 내가 만약에 애인이 생기고 싶다면 소개팅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저녁이나 아니면 저녁 약속을 나갔는데 어떤 동호회를 나갔거나 어떤 모임에 나갔는데 그 안에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 어떤 사람을 딱 봤어. 거기서 쿵쾅쿵쾅거리는 그런 이미지를 딱 떠올려야지 내가 그 모임을 가거나 하겠죠. 아니면 모임이 없어도 일부러라도 모임을 만들겠죠.
이게 왜 이러지? 저 계속 보이시죠? 만들겠죠.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제가 애인이 없는데 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요? 그걸 저한테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개인 카톡으로 연락이 오셔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소개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그냥 남편 생각하면서 결혼하고 싶다. 계속 남편하고 손잡고 산책하는 거, 그리고 집 이사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집 뭐 30평대 아파트 입주하는 거, 그거 했을 때는 그냥 그거 집 꾸미는 거 영상 띄우고 미리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소개팅을 해보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소개팅이 안 들어온대요. 친구가 별로 없대요. 그럼 어떤 거부터 해야 될까요? 친구를 먼저 한 명이라도 만드는 거를 상상을 하시고 이미지를 띄우셔야 되고, 그러면서 또 애인이 만나고 싶어. 그러면은 애인과 만나는 거, 내가 생각하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걸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면 100가지를 내 이상형을 써보라고. 그게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켈리 첸 님이 소개해 주셨던 부분이고, 저도 그걸 100가지를 썼거든요. 뭐 남편이 다 이상형에 부각은 하지 않지만, 뭐 부합이 적합하진 않지만, 저는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그래서 그 운을 나한테, 그 길을 나한테 오게 하는 거, 어렵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야죠. 해야죠.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먼저 딱 앞에다 딱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선명한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다. 현실을 끌어당기는 건 이미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보면 그 이미지대로 행동하게 되고,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만큼 더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긴다. 요거는 날마다 이렇게 그냥 말버릇처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띄워서 내가 그만큼 강하게 행동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은 상상이 먼저 본다.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은 상상이 먼저 본다.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와준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목표가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현실로 내가 끌어당겨야 되는 게 맞죠. 현실로 내가 끌어당기려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상상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상상, 두 번째가 현실로 끌어당기는 결과물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상상을 해서 이미지를 강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 중에는 사진을 내 휴대폰에다가 딱 그 메인 화면에다 놓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메인 화면에다 넣거나, 내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사진을 프린팅해서 사진을 붙여놓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거를 계속해서 각인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한테 계속 노출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왜? 가랑비에 옷이 젖듯, 가랑비에 옷이 젖듯 이런 노출에, 영상의 노출에 내가 보게 되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그쵸? 그럼 내가 이미지를 똑같이 또 띄워요. 그럼 이 부분이 현실로 딱 나타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현실로 분명히 끌어당겨집니다. 네. 제 눈 보셨죠? 이렇게 커지는 거. 자. 내가 보는 이미지가 행동을 끌어당긴대요. 자, 요한이라는 이름의 남학생이 있는데,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여행을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요한은 여행을 떠나기 전 한 달간 한 농가에서 일을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은 한 달간 동네 주민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아하츠는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각기 한 가지만 들려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한테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시킨 거죠. 여러분, 각자가 컴퓨터로 할 일이 있어요. 일을 빨리 끝낼수록 그만큼 돈을 많이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가지 이야기 중 어떤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여행을 떠나기 전 한 달간 한 농가에서 일을 할 생각이다. 어? 이제 왜냐면 여름방학 때 친구들하고 여행을 갈 계획을 했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잖아요. 그죠? 여행을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저 같으면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겠어요. 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 번째 봉사활동을 할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보다 10%더 빠른 속도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살짝 입력된 이미지가 행동을 바꿔놓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엄마가 태몽을 끄시잖아요. 근데 태몽이 정말 별로야. 정말 너덜너덜 별로 좋지 않았어. 근데 엄마가 이 아이한테 들려주는 건 너는 정말 말을 멋지게 타고 우리나라를 딱 이끌고 우리나라 군사를 이끌고 우리나라를 지킨 너는 장군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야.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꿈은 형편이 없어. 그럼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부합하는 훌륭한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미 이렇게 태몽을 꿨지만 엄마가 이미지를 바꿔줬어요. 이미지를 바꿔주니까 행동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자, 이번에는요. 바스라는 이름의 남자 이야기예요. 바스는 술집에서 나타샤라는 여자를 만날 예정이래요. 그녀는 대학 시절 반 친구였고 그날 밤 그들은 술집에 서로 막 만나 수다를 떨면서 술도 마시고 춤도 추었대요. 그런 다음 뭘 했을까?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남성들에게 들려준 거예요. 한 가지만. 첫 번째 이야기. 바스와 나타샤는 술집에서 나와 헤어졌다. 두 번째 이야기. 바스는 나타샤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는 집 앞에서 집에 들어가도 돼? 하고 물었다. 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신이 날 것 같아, 남자들은. 그쵸?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딱 듣자마자. 자, 심리학자는 남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각기 공경에 빠진 엘렌이라는 예쁜 대학 여대생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해봤대요. 그랬더니 엘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한 남성들은 두 번째 이야기를 들은 남성들이 여대생을 돕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돈이 부족한 사람은 돈 버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가 솔깃해지겠죠? 왜? 뚜렷한 이미지가 보는 거니까. 아, 돈이 필요했는데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미지 그 내용이 딱 좋아. 그러면은 그 이미지를 딱 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니까 솔깃해지겠죠, 귀가. 그쵸? 자, 그러면 뚜렷한 이미지를 보는 것이고 반면에 이 이야기에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고 끌리지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남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느껴도 역시 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심리학자 차트랜드라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단어를 짜맞추기 게임을 시켜보았대요. 자, 첫 번째. 명품 관련 단어들만 사용한 단어 짜맞추기 게임을 했다. 두 번째. 저가품 아주 싼 거 있잖아요. 관련 단어들만 사용한 단어 짜맞추기 게임을 했다. 명품은 뭐 루이비통, 프라다, 에르메스, 뭐 랑방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저가는 저 지금 생각난 거 있어요. 달고나 시장 커피 뭐 다방 커피 그리고 뭐 저가품 뭐 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해드리고 싶어서 달고나 생각나요. 그리고 또 우리 그냥 꼬무신 고무장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게임이 끝난 뒤 두 가지 양말을 선택하도록 했대요. 명품 양말 한 켤레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저가 양말 세 켤레를 선택하실래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명품 단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60%는 명품 양말 한 켤레를 골랐고요. 저가품 단어에 노출된 사람들의 80%는 저가품 양말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명품 혹은 저가품 중 어떤 이미지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게 정말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더라도 이 태어난 순간 부잣집으로 애가 이제 양자로 갔어. 양녀로 가고 입양이 돼서 갔어. 근데 거기에서 부유한 환경에서 정말 인자한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란다면 그 환경이 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정말 부잣집 아들 자녀로 자라겠죠. 근데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려가지고 아니면 뭐 유괴를 당했건 잃어버려서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환경에 의해서 지배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미지를 딱 받고 우리가 먼저 내가 이제 이미지를 딱 심었어. 그러면 그럼 명품 양말 하나 그냥 나는 갖고 싶어. 이렇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겠죠. 자, 심리학자인 바그는 대학생들에게 단어들을 넣고 문장 만들기를 하라고 시켰대요. 늙은, 은퇴한, 힘없는, 회색의, 휴양지. 그랬더니 정말 강의를 다 듣고 나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느릿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노쇠한, 무기력한, 백발의 이런 것들을 주면서 노인들에게 읽어보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노인들의 걸음 속도도 역시 느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뭐 현명한, 경험 있는 현인 이런 것들을 노인들한테 딱 들려줬을 때 노인들은 평균 10%나 빠르게 그리고 이전보다 더 경쾌하게 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에 비해서 젊게 하시고 다니신 분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에 비해서 노숙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좀 힘없고 좀 노인네처럼 자기 나이를 내가 내일 모레 50인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힘없고 좀 어둡고 노인네처럼 하고 다니고 자기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별로 힘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빠지니까 안 보고 싶겠죠. 그건 뭐냐면 길을 우리한테 좋은 길을 불어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젊은 사람 유니폼을 딱 입고 60대도 70대도 50대도 40대도 그렇게 되면 내가 마치 젊은 사람이 됐냐 생각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젊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크고 작은 이미지들에 끌려서 우리는 내 현실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제가 이 리듬에서 이 이미지를 띄우는 부분은 우리가 시크릿을 뭐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어제 그 라이브 방송에서 다양한 책들을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린 책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그런 것도 뭐예요? 우리가 이미지를 띄워서 먼저 이미 현실로 된 것처럼 상상을 해야지 그 현실이 이 생각하는 게 현실로 나타난다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듬에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굳히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내가 보는 선명한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뇌졸중으로 저는 여기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대요. 마비된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재활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의사가 어떤 걸 갖다 놨냐면 거울 상자를 갖다 준 거예요. 이 거울 상자는 먼저 마비된 오른손을 상자 안으로 집어넣는 거죠. 이 상자 안에. 그 다음에 아주 조금씩 왼손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조금씩. 그랬는데 마치 오른손의 움직임처럼 인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잠재의식은 이 잠재의식에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다친 마비된 손을 놓고 이 상자에다 놓고 이 반대편 손을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잠재의식에서는 내가 손이 움직인다고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거는 무슨 치료법이냐면 거울상자 치료법이래요. 거울상자 치료법으로 그 뇌졸중 환자 22명에게 이 방법을 시도를 해본 결과 회복이 불가능하게 판정이 되었던 한쪽 손의 기능을 극적으로 회복한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월터 리드 군병원 의사들도 한 손을 잃고 이 환지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거울상자 치료법을 쓰게 했더니 4주 만에 모든 환자의 통증이 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이미지는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마음속에 내가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 거울 속에서 내가 한쪽 손을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내 잠재의식에는 내 마치 마비된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인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프지 않고 손이 움직여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극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자,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체조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의 어머니는 인터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 전날 꿈을 꿨는데 학선이가 메달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금메달은 내 거야! 라며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들이 금메달을 따는 이미지를 본 거고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양학선을 낳기 전에 태몽도 꾸었대요. 사람만큼 커다란 붕어가 또랑을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 붕어를 따라가니 곧 넓은 바다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다를 만난 붕어는 금세 비단잉어로 변했대요. 여러분도 태몽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태몽을 들었는데 저는 원래 아빠가 남자 아들인 줄 알았대요. 하도 발길질을 요란하게 차고 그러다가 예전에는 저희 아빠가 아들이 한 명 더 있으면 했던 그럴 때라서 저를 딱 태어난 걸 보고 저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저 집에서 오빠 언니 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7살 아래예요. 지금 저보다 더 오빠 같지만 7살 아래인데 남동생만 병원에서 낳고 저희는 다 집에서 낳았어요. 아빠가 딱 제가 고추가 안 달린 거 딱 확인하고 문을 딱 박차고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섭섭하게. 근데 태몽 꾸신 얘기를 저도 이제 듣고 했는데 되게 좋은 꿈을 꿨네요. 이 양학선 어머님은요. 자, 그런데 그 비단잉어가 갑자기 뛰어올라서 제주를 딱 넘더니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그걸 보던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대요. 미리 태몽에서도 이 양학선이 금메달을 따는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선명한 이미지는 의학계에서도 신비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간호사가 주는 약보다 새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주는 약이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약효가 좋고 똑같은 약인데도 똑같은 주사약이라도 주사를 아프게 놓으면 약효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의사가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이 약은 유난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효가 껑충 뛰어오른대요. 저는요 이런 게 있어요. 주사를 맞으러 갈 때 되게 아픈 주사래요. 그러면 이 엉덩이를 탁 세게 때리고 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하면서 주사를 딱 놓으면 이걸 좀 세게 탁탁 하면 이게 밖에 이 고통 때문에 덜 아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프다고 딱 하면 그까짓 거 참을 수 있어. 괜찮아. 아픈 거 그래. 주사에 지금까지 맞은 그 강도 있잖아요. 그 마이신 같은 주사는 엄청 뻐으면서 막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걸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까지 안 아파. 아프다고 분명히 간호사는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전 주사 맞는 게 세상에서 너무 제일 싫거든요. 너무 간호사님한테 감사합니다. 안 아프게 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나와요. 미리 항상 안 아프게 놔주세요. 엉덩이 세게 때려주세요. 막 이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미리 이미 이미지를 띄우고 이미 내가 그 고통의 깊이를 예측을 하고 하면 조금 더 그 주사바늘 들어왔을 때 정말 희한하게 안 아픈 것 같고 덜 아픈 것 같고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가 선명할수록 그 이미지가 현실로 나타나는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 정신과 의사들은 체면을 통해서 환자들의 생각을 잠재우고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도 유도를 한 다음에 그런 빠진 상태에서 지시를 하는 거죠. 창문을 여십시오. 그러면은 창문을 여는 이미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눈을 뜨고 나서 돌연 무의식적으로 창문을 연대요. 그럼 의사가 창문을 왜 열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이 좀 답답해서요 라고 얼버무린대요. 에어컨이 켜져 있는데 답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서 본 이미지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잠재의식에서 딱 띄워진 영상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 상담을 받을 때 정말 과거로 돌아갈 때 눈을 딱 감고 그 극장에 눈을 감고 극장으로 제가 들어가는 상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극장으로 딱 들어가서 앞에 그냥 이렇게 딱 스크린이 있고 어떤 영상이 보이냐 내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의 서영이로 들어갑니다. 몇 살 때로 들어가고 싶죠? 그러면 제가 진짜 아팠던, 정말 기억이 날 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저는 예능원이라는 데를 다녔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예능원이라는 데 다니면서 그 이미지를 딱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딱 그 예전으로 돌아가서 잠재의식 속에서 저와 이제 만나는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화거든요. 참좋은 화장품의 김광석 회장도 원래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자랐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설득을 해서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정말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국립 끝에 뭐를 할까 어떡할까 하다가 피부병 약을 조제해서 팔았대요. 근데 뜻밖의 대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전국의 약사들이 막 찾아와서 피부병 약을 조제해달라고 한 거예요. 자기네 약국에서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조르고. 그래서 60개국의 그 전국의 60개 약국에 조제약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서 무허가 제약으로 약사법 위반 단속법에 걸리게 돼서 망한 거죠. 조제약을 만든 약사가 자기 약국에서 직접 팔면 합법이지만 그 약을 다른 약국에 팔면 위법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소환장이 날라오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도피 생활을 하고 전국의 절을 막 돌아서 숨어 다니면서 무려 7개월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양산 통도사의 골방이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었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칠 것 같을 것 같아. 그랬더니 자살을 결심한 날 골방에서 빛바랜 신문지 한 장을 발견합니다. 6개월 전에 자신의 약사법 위반을 보도한 신문이었죠. 밤새 울고 평생 흘린 눈물을 다 흘리고 그렇게 울고 나니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자수를 한 뒤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를 짓누르는 건 8억 원이 넘는 벌금이었어요. 내 전 재산을 털어도 나올 수 없는 돈이구나. 죽을 때까지 약국을 해도 도저히 벌 수 없는 돈이구나. 라고 이제 막상 살기로 결심을 했지만 약국을 해서 빚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이건 진짜 살아갈 힘이 없을 것 같아.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약국을 접고 다른 사업을 벌였는데 하는 사업마다 또 계속해서 실패를 한 거예요. 다시 벼랑 끝에 딱 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8억에 짓눌려 죽든지 내가 8억을 벌든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8억을 벌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단단히 결심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 난 피부병 약으로 돈을 번 적 있어. 난 피부에 관한 한 전문가야. 그래서 피부에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로 하고 직원 10명을 딱 뽑아서 제품 생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날의 참존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청난 빚 8억을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로 각인이 됐지만 그 빚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고 긍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빚 8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이 이미지가 각인되면 절망만 공면시키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엄청난 빚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엄청난 빚 8억이 내가 반드시 벌어야 하는 돈이라는 이미지로 딱 각인이 되면 8억을 벌어들일 능력을 공명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들일 능력이 생기고 빚을 다 갚고 나서도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진짜 이건 박수를 쳐줘야 돼요. 정말 얼마나 이거 인간 승리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에요, 이런 분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김상훈 기자도 실제로 엄청난 빚을 계기로 큰 돈 버는 능력을 얻어 기업을 세운 그 기업가들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벌어도 도저히 못 갚을 빚 때문에 제게 돈 버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큰 빚을 떠안지 않았더라면 제 인생은 평범하게 끝났을 거예요. 하면서 그 선명한 이미지만 저장되어 있으면 그 이미지가 선명한 파동을 내보낸다고 하니 그 파동이 비슷한 주파수의 파동을 끌어들여서 거짓말 같은 현실을 창조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이 그 참존 김광석 회장님도 정말 자살을 결심하고 그러다가 다시 징역을 살고 나오고 그러다가 8억이란 빚에 또 짓눌려서 자살을 결심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8억 빚을 갚느냐 이거의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미지를 8억 빚을 갚는 이미지로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내가 뭔가를 딱 이게 선택을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 행동이나 거기에 맞는 힌트를 우주에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우주에서 보내주니까 우리는 그걸 통해서 다시 재기를 할 수도 있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신 분들 있고 정말 막막하고 절망에 빠지신 분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성공을 또 꿈꾸시고 지금보다 월 수입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생활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내가 이거 빚이 이거 있어. 이것만을 부정적 이미지를 딱 걷어내고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만 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선 바꿔주세요. 긍정적 이미지로 탁 바꾸자고요, 우리.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리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멋진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고 나이가 곧 47살이 되기 때문에 예쁜 아가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야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그 김상훈 기자님의 리듬 이 책을 조금 읽어봤는데요. 정말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30대 초반에 이미 20대 때 빚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었고 제가 마음 근육이 단단하지 못했던 이유로 돈을 번 걸 지키지 못했어요. 굉장히 큰 돈을 들어왔었고 어린 나이에 큰 돈이라는 걸 만졌었고 그리고 사업에 망하는 계기가 이제 사람으로 인해서 망했었기 때문에 저도 자살이라는 걸 선택을 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네, 30대 초반에 정말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정신없이 돌고 이 머릿속이 1초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10년이 가는 것처럼 안 가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막 여기서 머릿속에 무슨 뭐 태압을 감는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가요.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심정을 좀 10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건 한 1년 가까이 제가 일을 못했거든요. 너무 아파서. 그때 생각한 건 다시 평범해져야 되겠다. 저는 평범한 삶을 싫어했었어요. 저는 화려하게 살고 싶고, 저는 사업가가 되고 싶고, 예전에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한 번도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빚이 그때 저도 한 2억 가까이 빚이 있었죠. 어린 나이에 여자가. 그래서 그 빚이 생겨났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다시 평범해질 수 있을까? 뒤를 봤더니 낭떠러지밖에 없었어요.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어린이집 교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것이고, 정말 다시 평범해지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고되고 힘들었는지, 저는 지금이 정말 감사한 때입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돌이켜보면 너무 아팠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공감을 많이 돼서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분은 좋게 되셨기 때문에 정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슴도 아프고, 또 이렇게 승리해내신 걸 정말 축하하는 박수도 보내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처럼, 그리고 이 참존 회장님처럼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계시면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파이팅 하시고 이미지를 딱 긍정 이미지로 바꾸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오늘도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밖에 눈이 오고 있어요. 지금 제 친구가 눈이 지금 벌써 쌓이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오산에 사는데 아침에 눈이 막 펑펑펑펑 내린 거를 저는 이제 봤는데, 저희 청주는 눈이 지금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눈이 오면 굉장히 강아지 마냥 가슴 설레고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는 강리치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